자, 자동차 보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강의 끝내고 오후 시간인데요. 좀 피곤하시죠? 여러분들이 더 피곤하실까요? 제가 더 피곤하실까요? 피곤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더 피곤해요. 강의하는 사람은 몰라요. 피곤한지. 다 끝나고 나서 힘든 거죠. 사실 뭐 학원에서 강의는 뭐 한 8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험사는 이제 막 심지어 4일을 해본 적 있어요. 4일 연차가. 보통 이제 이틀 풀로 하는데, 예. 근데 강의하는 동안은 몰라요. 저는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 힘들어요. 응? 오전에 어땠어요?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힘들고 재미없고.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견뎌야 되겠죠. 세상은 뭐 공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인내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게 우리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8월까지 완주를 하려면 그런 인내력은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 과정 재미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그렇죠. 너무 힘들게 해서 중간에 자포자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력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하다가 정체기가 옵니다. 단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성공을 해봐야 그 성공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죠. 시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과정 없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누구나 다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이거 뭐 시험 준비하면서 한번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왜 그 설명회 때 하고 오전에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서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이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을 봤어요. 처음에 봤는데 너무 잘 본 것 같아요. 너무 잘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게 다 나왔어요. 점수는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형편없이 떨어졌다고요. 응?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제대로 공부했죠. 그러면서 그 공무원 생활하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이렇게 전직을 했어요. 약간 편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준비했다고요. 내가 이제 원래 직업을 포기하고 왔잖아요. 그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왔으니까 각오가 대단했겠죠. 또 가장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떨어질 가능성이 없도록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험을 봤더니 자동차 보험, 처음에 제가 3종 대인을 먼저 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종 동차를 합격했는데 3종 대인 떨어졌었다고요. 시험을 봤는데 이 1번 문제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사례 문제에서. 그 당시 사례 문제 40점씩 이랬거든요. 사례 문제 틀리면 그냥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목이 두 과목밖에 안 되는데 실수를 한 거라고요. 떨어진 줄 알았죠, 저는. 그런데 합격했어요, 여유 있게. 왜? 만에 하나까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죠. 어쨌든 떨어질 수 없게끔 그런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시험 치르실 때 실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몰라서 잘못 쓴 게 아니라 진짜 실수로, 예,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채점을 많이 해봤잖아요. 채점을 해보면 그런 실수가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답안을 보면 이 사람의 실력을 볼 수가 있어요. 다 보여요. 이게 실수구나, 몰라서 이렇게 틀렸구나, 이걸 알아요. 문제 낸 사람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하는 거지. 내가 내 실력이 100% 시험에서 발휘가 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생각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요. 오전에 제가 얘기했나요? 여러분들 이 시험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운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결과물을 원하세요? 행운을 바란다면 이 시험을 운칠기삼으로 준비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제가 보면 열에 3명은 좀 운 좋게 합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그 운도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겠죠. 예. 끝까지 어쨌든 따라오신 분들. 모의고사 때 이제 다른 데서 오셨는데 정말로 성적이 단단히로 나오시는 분도 있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합격했다고요. 그 마지막 무렵에는 한 30점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걸 바라고 하면 안 돼요. 저 이제 나중에 구분이 됩니다. 제가 뭐 여기 학원 수강생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채점을 선보사 빅4를 하다 보면 수백 장을 하거든요. 중간에 이제 걸러야 되니까 처음에 한 뭐 100여 장씩 해요. 보험사별로. 그러면 그 중에 쓸만한 답안은 내가 봤을 때 합격을 시킬 만한 답안 10%도 안 돼요. 10명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합격하겠다. 역시 예외 없이 합격을 해요. 대다수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합숙을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다 합격을 한다는 거지. 결국 완주를 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처음에 안 돼도 합격들을 하더라. 근데 올해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기존 자격사분들은 자기 합격한 그 과목은 면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합격할 만한 분들은 합격했어요. 사실은. 작년에 특히 보험사도 이제 많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합격할 만한 분들은 합격을 했는데 그래도 있다고요. 특히나 보험사 직원분들은. 많이 봐요. 보험사 직원분들 엄청 많이 보거든요. 젊은 보상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장급 다 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다 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자격증이 통합 자격증이 아닌 분들도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많이 본다고 시험을.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 지금 공고가 아직 안 났지만 조금 더 경쟁률이 올라갈 걸로 보이죠. 그리고 작년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이제 책임근제보험. 의학 좀 신경 써야 되겠더라고요. 의학이 지금 보험사가 작년 같은 경우 과락이 엄청 재작년에 다른 과목은 다 성적이 좋은데 의학이론 잘못해가지고 왜 아주 성적이 아주 안 좋았죠. 그 해에 이제 일반 수험생들이 전업 수험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고, 그래서 항상 해마다 좀 어려운 과목이 한두 과목 정도는 작년에 의학이론이 워낙 쉬워가지고 반대였죠. 재작년하고. 대신에 또요. 자동차 보험과 책임보험이 조금 어려웠다. 그렇죠. 책임보험이 제일 어려웠다 이런 분들이 또 상당히 있더라고요. 책임보험이 첫 해 제일 쉬웠는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예상대로 그 책임론과 손해론을 포괄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과거에는 그냥 책임보험은 계산 문제만 나왔어요. 이렇게는 안 나온다 이제. 근데 70%가 나오는데 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 제가 모의고사 때 항상 그런 식으로 다뤘단 말이죠. 난이도가 높다고요. 근데 그게 70%였다고요. 무려. 상당히 시간이 부족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책임근제보험이 그렇게 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뭐 제 모의고사를 축약한 문제들이라서 그렇게 치러보신 분들은 또 쉽게 느껴졌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자동차 보험은 재작년은 5문제 나왔는데 그중에 2문제가 사례 문제였고 작년은 사례 문제 2문제 나왔는데 6문제가 나왔어요. 6문제. 사례 문제 비중이 45%였어요. 점수로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문제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문제가 몇 문제 안 나오고 사례 문제 비중이 2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암기 위주로 공부합니까? 가능한가요? 약술 뭐 2-3문제 때문에 암기 위주로 할 수 없죠. 자동차 보험은 정말로 그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약관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근데 약관 내용이 많잖아요. 이게 암기가 안 된단 말이죠. 암기를 하려면 단순 암기하면은 사례 문제를 풀이할 때 사례에서 접목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완벽히 따라야 돼요. 자동차 보면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압축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그 논리 체계가 없으면, 그 로직이 없으면 자동차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아주 어려워한다고요. 특히 여성분들. 좀 특히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제 법률 관련된 부분에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과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법대 출신만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자동차 보험도 역시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을 제가 3년째 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자동차 보험을 재미있게 강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2003년도에 합격했거든요. 자동차. 제가 있던 로이즈 학원에서 거기 원장님 계시죠? 그분한테 배웠는데 그 당시엔 학원이 한 2군데 있었는데 정말 자동차 보험이 정말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배운 데가 제일 잘했어요. 제일 잘하고 지금도 잘하시는 분인데 자동차 보험을 너무 그렇게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행자 책임, 운행자 하나 가지고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운행자 하나 가지고 그냥 이 자율법 3조 하나 가지고 그렇죠? 매달려서 끝도 없이 그렇게. 근데 그거는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첫 시간 했었죠. 그 법정이 별거 아니라고요. 사용자 책임을 더 확장한 거죠. 오히려 좀 축소해 놓은 거죠. 자동차 사고에 국한해서. 그렇죠. 그건 너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운행자 책임 하나 때문에. 지금 뭘 합니까? 시험에서 운행자 책임 논하라? 이런 문제 잘 안 나오죠. 결국 사례 문제를 잘 풀려면 그 논리 체계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하나의 법조항에 빠져서 학설이 어쩌고 물론 그 뭐 알면 나쁠 건 없지만 시험에 나오지도 않죠. 그리고 또 자동차 보험을 강의하시는 분들의 100%는 뭐냐? 이게 좀 간단치 않다 보니까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도형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위 아래 이렇게 해서 그렇죠? 저는 안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책임을 지는 배상 책임 주체, 그리고 어때요? 하여튼, 예?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근데 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심지어 이제 자동차까지 그립니다, 이제. 예. 그림을 왜 그립니까? 시험을 볼 때 90분이죠. 9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웬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럼?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논술해야 되잖아요. 논리전개 언제 할 거예요? 다시 또 정리해야 되죠. 아무리 봐도 그거는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꼭 그림을 봐야만이 이해할 정도 수준으로 수강생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강생들 능력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가르쳐주면 다 터득할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표 하나로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표 하나. 오늘 첫 시간에 그걸 해볼 겁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자동차 보험을 재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좀 첫 시간에 할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동차 보험도 결과적으로 첫 시간에 했지만 TPL 보험이요. 제3자 배상책임보험. 우리 보험이 산보험도 있고 또 뭡니까? 보험이 이제 상품이 많죠.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보험 계약이죠. 자, 배상책임보험 외에는 이 둘 간의 관계밖에 없죠. 피보험자가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렇죠? 보험 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책임보험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죠. 피해자. 자, 이 피해자가 서드 파티라고요. 자, 아까 서드 파티스 라이빌리티. 여기가 피보험자가 first party, second party. 여기가
서드 파티. 그래서 제3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상책임보험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건 알죠.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둘 간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보험 계약 관계죠. 둘 간에 이제 계약했다고요. 계약. 가장 기초입니다. 근데 보험 계약 이전에 피보험자 보험 왜 가입하냐고요. 제3자에게 지는 배상 책임. 그렇죠? 그 배상 책임을 보험으로 전가하는 거죠. 그렇죠? 배상 책임. 그게 보험의 목적이죠. 보험 계약의 목적이죠. 그렇죠? 보험 계약의 목적. 피보험 이익을 경제적으로 평가한. 그렇죠? 이게 보험 계약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 먼저 손해배상. 근데 그 중에서 자동차 보험은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불법행위 책임, 자동차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자,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렇죠? 이 가해자나 이제 행위자는 채무자가 되고 피해자는 채권이 생기죠. 손해배상 채권이 생기죠. 자, 그리고 이 피보험자와 가해자가 보험이 없을 때는 그냥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인데 이러한 책임을 배상 책임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이 피해자와 보험자와 또 관계가 생기죠. 그렇죠. 자, 이 보험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권리는 보험금 청구권이죠. 근데 보험금 청구권 이전에 이 피보험자가 뭐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요?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둘 간에는 먼저 손해배상, 자, 피해자는 보험사고 발생했을,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하고, 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자, 불법행위에 따른 민법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고.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러면 피보험자는 거기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했죠. 그러면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죠. 자, 이거는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손해배상 청구권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상법에 직접 청구권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삼면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본다 했을 때는 먼저 자동차 보험에서 우리 신체에서 담보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아니, 그 손해론 말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담보되는 상품이 어떤 내용이에요? 담보 위험이? 대인배상 1, 2, 자기차 사고, 우범차 상해죠. 그래서 대인배상 1, 2는 배상 책임 손해담보고, 그렇죠? 배상 책임 위험 담보. 그리고 자손과 무상은 자기 손해, 자기 상해 담보죠.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나 우범차 상해는 자기 손해죠. 이거는 이 보험 계약 관계죠. 피보험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거라고요. 피보험자의 상해를, 자기 손해를 담보하는 거예요. 근데 대인 1, 2는 뭐예요? 배상 책임은 피해자의 손해를 담보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상해보험은 두 번째로 보고 먼저 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되겠죠. 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법률상 손해배상을 본다 했을 때, 자, 우선 여기 피보험자는 민사에서는 어떤 지위가 되겠어요? 얘는 피해자고, 얘는 가해자 내지는 행위자가 될 거예요.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직접 운전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책임의 범위를 넓혀놨죠. 운행자의 개념으로. 그렇죠? 직접 가해하지 않은 행위자도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책임보험에도 마찬가지예요. 배상 책임보험에서도 행위자의 개념이 있죠. 사용자라든지. 근데 자동차 보험에서 국한해 보면 여기는 운전자고 행위자는 운행자가 되죠. 맞죠? 자, 그럼 법률상 책임을 먼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예요. 항상 먼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 보험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법률상 책임을 본다 했을 때 첫 번째는 자배법 제3조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있죠.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운행자 책임이에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렇죠? 그래서 운행자 책임이라고요. 그 다음에 민법을 보면 자, 불법행위 책임이잖아요. 불법행위. 민법 불법행위 책임. 첫 번째는 민법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민법 756조 자, 사용자 책임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대인만 한다 했을 때는 이건 적용 안 돼요. 그렇죠? 자배법만 적용되죠? 특별법 관계니까. 그렇죠? 근데 자배법의 책임의 주체는 누굽니까? 운행자죠. 자, 운행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예요. 자, 운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운전자가 애매하다고요? 실제 운전을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행자 책임, 자위법상 책임을 져요. 그런데 이게 운전자가 그 운행자를 위해서 업무로서, 일로서,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업무로서. 나를 위해서 운전한 게 아니라 업무로서, 일삼아서 했을 때는 운전자가 돼요. 그 경우는 자위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도 아니고 가해자니까 객체도 아니죠. 그런 경우는 자위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민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 750조가 적용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먼저 법률상 책임을 검토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법률상 책임이 있으니까 피보험자가 부부한 그 배상 책임 있으니까 보험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계약 관계라고요. 계약상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두 번째가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죠. 자,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논할 때는 첫 번째, 일단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유효한 보험계약. 자, 보험계약 내용을 봤더니 뭐 해지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도 있고 무효 사유도 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피보험자 해당. 가해자인데, 자, 피보험자가 직접 가해한 운전자만, 김영 피보험자만 담보해 주는 게 아니라, 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기친, 승사, 운, 그렇죠? 대인 원에서는 기타 보유자까지 있어요. 그만큼 피보험자를 넓혀놨죠. 왜 그래요? 자동차를 김영 피보험자 한 사람만 운전하지 않고, 한 사람만 운행하지 않고 확장을 해놓는 거 있죠. 확장을 해놓을 수 있을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 계신 분한테 그냥 내 차 사용하세요. 김영 피보험자 허락을 받았어요. 피보험자예요. 네? 피보험자라고. 응? 사용하시라고 하면.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승낙 피보험자. 그렇죠. 그러니까 확장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 피해자가 자기 차가 아니더라도 어때요? 피보험자 해당이 되면 이 보험에서 담보가 되죠. 피보험자 해당 여부가 중요하겠죠. 왜? 피보험자를 많이 확장을 시켜놨으니까. 그렇죠? 다음에 면책 사유가 보존제. 면책 사유.
또는 면책사유뿐만 아니라 특약, 위반, 부존재. 자, 피보험자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용 자동차 보면 유상 운송을 했다든지, 그렇죠? 또 무면허 운전을 했다든지, 그렇죠? 면책이잖아요. 그리고 특약 위반, 대인배상 원을 제외한 대인배상은 의무보험, 자배책 보험이니까 특약 위반하고 관계없어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지만 대인배상 원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가족 운전 한정 특약을 가입했다? 그러면 가족이 아닌 자가 운전을 하게 되면 역시 담보가 안 되겠죠. 물론 예외 조항은 있어요. 뒤에서 볼 건데 그런 식으로 피보험자 해당 여부, 면책 사유 부존재. 그 다음에 기타 또 있어요. 이 네 가지 대인 원투 자손 무상에서 예를 들어서 피보험 자동차 사고여야 되고 뭐 사고를 내긴 냈는데 보험에 부보된 피보험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무보험 자동차 사고, 뭐 무보험차 상에는 무보험 자동차 사고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 기타 사항이 해당이 돼야만 보험회사에서 보상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 책임 검토하고 보험사 보상 책임 검토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보험 상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대인 자, 여기서 1단계, 2단계 있잖아요. 여기. 자, 대인 1, 2. 배상 책임이죠. 배상 책임 담보에서는 먼저 1단계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2단계를 검토해요. 이게 순서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손해인 무상과 자손은 그냥 2단계에서만 해결하면 돼요. 물론 무보험차 상에는 이거 외에도 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있을 때 뺑소니도 포함을 해서 뭐 그런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둘 간의 관계로 둘 간에.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는 여기는 이제 자기 손해고 배상 책임 여기는 자기 손해죠. 내지는 뭐 상해. 그렇죠? 자기 손해 내지는 상해. 여기서 이제 대인배상 1, 2 지급기준 있어요. 무상 지급기준 똑같아요. 실손해를 산정한다. 피해자 과실을 상기한 실손해. 자손은 이건 이제 두 가지인데 가해자가 있다. 내가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대인배상 지급기준 똑같이 산정해요. 다만 과실상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아니고 그냥 혼자 단독 사고야. 아니면 내가 중앙선 침범해서 내가 100% 사고예요. 그럼 나한테 배상을 책임질 자가 없죠. 그건 순수 이제 상해보험 역할을 해요. 그때는 지급기준이 아니라 여기 다 지급기준을 산정한다 이렇게. 여기는 과실상계 안 한다고요. 그리고 단독 사고인 경우 이거는 지급기준이 아니라 치료비는 치료비 전액. 그리고 사망은 사망보험금 정액. 후유장애는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 정액. 그래서 상해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수 상해보험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다 지급기준을 산정한다고요. 응?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자 여기서 실손해 개념이 대인배상 지급기준 산정할 때 자동차 보험 지급기준 또는 법률상 확정 판결금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이 둘 간의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지급기준만 적용을 해요. 좀 빠르게 했는데 이런 거라고요. 첫 시간에 이걸 해드린 이유는 좀 빠르긴 한데요. 일단 이 그림을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좋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강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총론으로 먼저 그려봐야 되겠죠. 자동차 보면 뭔가, 그렇죠?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먼저 그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뭘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려면 그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체계를 먼저 잡아야 된다고요. 논리 체계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학습을 하는데 어떤 로직을 찾아가야 돼요.
그걸 못 찾고 우왕좌왕하게 되면 어려운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 좀 빠르게 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둔 거니까. 예. 자, 첫 시간에 이해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지금 조금 어렵게 가는 거니까 조금 더 어렵게 갈게요. 여기서 그냥 멈추면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공부할 때는 결과적으로 사례 문제 풀이를 해야 됩니다. 결론은 거기에요. 거기서 당락이 좌우돼요. 사례 문제를 제대로 못 풀면 떨어져요. 그 약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사례 문제 비중이 한 50% 가까이 되는데 사례 문제에서 엉터리 답이 나오잖아요. 채점자가 절대 점수 안 줄 거예요. 그럴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약술 뭐 거기서 거긴데.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앞서 자동차 보험을 뭐 사례를 풀이할 때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고 도형을 그리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고 정말 시간 낭비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역시 뭔가 좀 이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림을.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2016년도 문제를 모델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거 풀이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371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떠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어떻게 사례 문제를 내가 풀이할 때 그 사례 문제를 내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느냐. 그걸 빨리 어느 정도 어떻게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논술 답안의 그 퀄리티가 나옵니다. 자, 2016년도 문제를 보는 이유는 이게 무단운전인데 가장 평안한 문제예요. 쉬운 문제라고요. 무단운전. 한번 지문 읽어볼게요. 2016년 8월 1일 9시경 A는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승용차 열쇠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자신의 친구 B와 함께 놀러 가기로 하고 B가 운전하여 가던 중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C가 운전하는 화물차와 충돌하여 A는 부상하고 C는 사망했다. 과실은 지금 뭐 볼 필요도 없고요. A는 20세 성인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고 평소 승용차를 운전한 적도 없고 또 아버지도 A에게 평소 운전을 허락한 바가 없다. 운전면허는 소지하고 있어요. 자, 이 경우에 갑보험사에서 소유자 명의로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고 김영 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상대차 운전자가 대인배상 원만 가입돼 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손해 내용을 볼 필요 없고 여기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설명하고 법률상 책임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A, B, C 피해자에 대한 갑을 보험사의 담보별 보상 책임 지급보험을 산정하라. 이런 문제인데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전혀 생소해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다 할 거니까. 자,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 보험자부터 해서 그림 그리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험회사가 갑보험사고 갑을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죠. 자, 그러면 항상 보험자를 제일 위에 이렇게 놓고 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했죠. 피보험자. 자, 피보험자에서 갑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누군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나온 사람들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 피보험자가 있고 그리고 행위자가 있고 자, 우리가 배상 책임의 주체는 가해자 내지 행위자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행위자라고 합시다. 직접 가해자 외에도 많으니까 포괄해서 행위자. 그렇죠. 그리고 이 밑에다 세로에다가는 피해자를 나열하는 거예요. 피해자. 자, 이제 여기서 행위자를 한번 볼게요. 행위자가 지금 누가 있습니까? 먼저 소유자는 소유자 있죠. A.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B. 여기는 지금 A, B, C가 달라요. 그냥 부 이렇게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아들이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했죠. 그럼 B가 있죠. B가 아들이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친구 C가 무단운전했죠. C. 이 세 사람이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상대차가 있죠. 여기 D. 자, 이게 사고의 주체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여기 A, B, C죠. A, B, C. 근데 여기는 이제 B, C, D. 그렇죠? 요거는 부라고 돼 있으니까. 예. 직접 차량을 무단 사용한 B, C, D가 상해를 입었다고요. 자, 여기까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이거 못해요? 못할 리가 없겠죠. 자, 이것만 해놓으면 돼요. 이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도 잠깐만요. 왜 여기다 했지? B, 여기다 A, B, C, D죠? 그런데 여기 C인데요. 책을 보지 마시고요. 책을 보지 마. 여러분 편하게. 여기 이제 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책 보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여기다 기재해 드릴 테니까 여기 김영. 여기가 아들이죠. 여기 먼저 여긴 피보험자는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A, B, C, D의 법률상 책임을 먼저 검토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라인이 밑에는 법률상 책임을 검토하는 거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자,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 둘 간의 문제예요. 그래야 보험 계약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논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볼게요. 자, A는 자, 법률상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아니, 피보험자 얘기하지 말고 법률상. 자, 1단계 먼저 가야 돼요. 법률상 운행자죠. 소유자는 운행자. 아직 안 했지만 그렇다고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한 자예요. 얘도 운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무단 운전에 대해서 운행 지배권이 있다고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알고 가세요. 그 다음에 B는 무단으로 사용했죠. 얘 역시 운행자예요. 자, C는 무단 운전했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B를 위해서요? 업무로서. 얘를 위해서 한다면 이게 일이었어야 돼요. 얘를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죠. 같이 무단 사용했죠. 운행자. 자, D는 상대 차량 운전한 사람은 당연히 운전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운행한 운행자죠. 자, 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봐야 돼요. 얘는 소유자니까 김영 피보험자라고요. 얘는 자, 무단 사용 환자는 피보험자가 아니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친족이죠. 얘는 친족 피보험자의 요건은 김영 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아요. 김영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자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가 요건이라고. 약관의 요건이 맞으면 피보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친족 피보험자라고요. 예? 승낙 피보험자는 반드시 김영 피보험자의 승낙을 요해요. 지금 저와 아무 관계 없으신 분이잖아요. 제가 승낙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죠. 근데 만약 김영 피보험자 승낙을 받았을 때는 승낙 피보험자예요. 근데 나의 가족들은 어때요? 승낙이 필요 없어요.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경우는 승낙이 필요 없어요. 그 사용을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면 친족 피보험자라고요. 그 다음에 C는 얘는 뭐예요? 얘는 뭐 제3자죠. 승낙을 받았어요? 김영 피보험자 승낙을 안 받았죠. 그렇죠. 얘는 피보험자가 아닌 거예요. 얘는 김영 피보험자죠. 을보험자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례 문제를 보고
자, 사례 문제를 보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이 다음에 먼저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검토해야 될 텐데, 뭐부터 해야 돼요? 항상 1단계 먼저 하고, 2단계로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1단계부터 봅시다. 얘는 이제 김영 피보험자인데, B는 자기 이제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직 안 했지만, 오늘 다 할 거예요. 자배법을 할 건데, 운행자고 운행자죠. 공동 운행자 간에는, 어느 누가 그 운행에 직접적, 구체적, 현재적이었냐, 간접적, 잠재적, 추상적이냐 따라서 경중을 가려서 대인배상 1에서는 타인성을 따져요. 대인배상 2에서는 타인성이더라도 가져오면 피보험자면 면책이에요. 왜? 대인배상 1은 자배책 보험이라고요. 자배책 보험은 자배법에 근거해서 만든 보험인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보험이에요. 응? 그래서 공동 운행자 간에도 타인성이 인정된다 했을 때는 피해자를 보호해줘요. 얘가 지금 얘는 무단 사용을 한 애거든요. 운행자 얘는 이분은 소유자고, 부는 소유자고, 얘는 아들이고, 얘는 무단 운전자. 무단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 아들하고 그 부모하고 누가 그 사고 당시 운행 지배권이 더 직접적 구체적이고 누가 더 간접적 추상적인가요? 둘 다 공동 운행자예요. B가 더 직접적 구체적 현재적이죠. 그러면 그 공동 운행자 간의 타인성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있다고요. 대인배상 1에서. 그래서 먼저 1단계는 뭐예요? 법률상 책임, 자배법 3조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자, 간접적, 잠재적, 추상적 공동 운행자인 경우는 직접적, 구체적, 현재적인 공동 운행자에 대해서 타인성이 인정이 돼서 자배법상 책임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얘가 더 직접적이죠. 얘한테 타인이라고 배상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한테. 있어요? 없어요?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한테 자기가 몰래 끌고 나갔다가 자기가 사고를 당했는데 배상하세요. 가능해요? 안 하죠. 그럼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직접적, 구체적, 현재적, 간접적, 잠재적, 추상적. 그렇죠? 여기선 자배법 책임이 없어요. 범죄 책임이 없으면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끝. 그 다음에 C에 대해서 봅시다. C는 직접 또 무단 운전까지 한 내지죠. 그 아버지한테 자배법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도 운행자예요. 공동 운행자인데 운행자는 배상 책임이 주체라 그랬죠. 배상 책임이 주체인데 그 안에서 운행자 내부 간에 피해자가 있을 때 그 피해자가 다른 공동 운행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없죠. 그런데 이 D는 상대 차량이죠. 자, 이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어쨌든 쌍방과실이에요. 저기 10%고 저쪽 90%인데 어쨌든 간에 이 차량의 소유자인 아버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배법 3조 책임을 운행자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서 자 여기 이제 라인을 넘었어요. 범죄 책임을 넘었다고. 그 다음엔 2단계로 넘어가서 보험 계약상 보험자 보상 책임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2단계로 볼 때 대인배상 1은 자배책 보험이니까 보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인배상 2인데 지금은 김영 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약을 가입했고 여긴 대인 1만 가입했어요. 자, 1인 한정 운전 특약을 가입했는데 지금 딴 놈이 운전했잖아요. 그러면 이 특약은 대인배상 1은 적용되지 않아요. 나머지 담보에서 특약 위반이면 담보가 안 되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도난을 당하였거나 아니면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인 경우에 자, 이 경우는 지금 무단운전을 이 특약에서 도난을 당한 경우에 포함을 시켜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난을 당한 경우의 의미가 뭐냐면 기명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 자동차를 무단 운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기명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있으면 어때요? 보험사 책임이 있죠.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을 때는 어때요? 보험사 책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도난의 범위에서 도난을 절취운전뿐만 아니라 무단운전도 포괄해서 봐요. 무단운전도. 근데 지금은 무단운전을 당한 거죠. 그럼 도난을 당한 경우로 본다고요. 도난을 당한 자예요, 이게. 원래는 담보가 안 돼야 돼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을 위반했으니까 면책인데 예외 조항으로 담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이 부분은 지금 몰라도 돼요. 결론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학습을 다 하고 나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은 그냥 제 말을 그냥 받아들이시라고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몰라도 돼요. 왜 이렇지? 의문 나는 게 당연한 거지. 의문이 안 나면 이상한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 이 부분은 이제 약관을 다 들어갈 거예요. 특약까지 다 해야 됩니다. 어쨌든 특약을 위반했는데 어쨌든 지금 자율법상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D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죠. 부는. 그런데 특약 위반했다고 면책을 해버리면 문제는 뭐냐. 법률상 책임이 있는데 보험에서 담보를 하지 못하는 꼴이 되죠. 근데 이거는 나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기명피보험자의 승인하에 1인 한정 특약 위반을 했다 하면 기명피보험자 책임이 있으니까 보험에서 담보 안 되는 건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래서 도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나는 범사 책임을 져야 돼. D에 대해서는. 자율법상 책임이 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차량이 도난을 당해서 그 도난을 절취운전이라고 합시다. 절취운전자가 사고를 냈어요. 그래도 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보험으로 담보 안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명피보험자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무단운전의 경우도 범사 책임이 있으니까 본인의 규칙 사유가 아니잖아요. 도난을 당한 경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외로 두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취급업자도 있어요. 그 부분 다음에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B가 자기에 대한 책임을 따질 게 없어요. 그렇죠? 범사 책임은. 자기가 자기의. 자, 그 다음에 근데 B는 친족 피보험자죠. 그러면 2단계를 볼 필요가 있죠. 자기가 여기 피보험자란 말이에요. 이 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손이나 무상에 해당이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순서는 무상부터 보세요. 왜? 과시상계까지 하는 배상책임 성격의 상해보험이니까. 이쪽은 과시상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계, 여기서 다 받은 금액 빼고 나머지 차익이 있을 때 자손에서 보상이 돼요. 순서가 그래요. 약관이 싹 바뀌었어요, 다. 그래서 무상 먼저 봅니다. 근데 무상인데 무상하고 자손을 보는데 2단계에서 무상은 특약을 위반했죠. 근데 여기서는 도난을 당한 자가 아니라 도난을 한 자죠. 한 자죠.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약 예외를 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도난을 당한 것도 도난이다 해가지고 보상한다 이런 분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약관에 분명히 도난을 당한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당한 경우. 얘가 도난을 당했어요? 지가 도난을 했죠. 약관은 약관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 도난이 그 도난이 아니죠. 이 보호하는 취지가 뭐예요? 나도 모르게 차량이 도난이 돼서 범사 책임을 지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예요? 얘는 어때요? 지가 도난을 했잖아요. 근데 얘를 왜 보호해줘? 그렇죠?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죠. 응? 특약 예외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여기는 이제 범사 책임이 아니라 보험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C는 무단 운전을 한 자예요. 그러면 B와 C를 관계를 볼 때 먼저 자율법사 3조 책임을 따져보니 뭐 둘 다 똑같잖아요. 아니면 얘가 더 심하든지. 근데 얘가 손해배상 청구해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겠죠. 자율법상 타인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직접 무단 운전하고 가해자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사고 내고 자율법 책임이 타인성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고. D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법 3조에는 뭐예요? 운행자죠. 3조 책임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는데 대인 1은 담보된다고요. 자배책보험은.
대인 투가 문제예요. 특약 위반이란 말이죠. 그런데 특약 위반에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요? 얘는 도난을 한자죠. 근데 얘를 왜, 얘 책임을 왜 보호해줘요? 그렇죠? 안 하죠. 원칙. C, 얘는 무단 운전자입니다. 무단 운전자인데 이제 B, 같이 무단, 얘는 무단 사용을 했고 무단 운전, 둘이 이제 공모를 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자위법 3조 책임을 따질 수 있느냐? 사고 내용을 봐야 되는데 얘가 저 직접적이라면 어때요? 자위법 3조 책임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 지문상으로 봤을 때는 그걸 구분하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진정 공동 운행자로 봐도 무관하다고요. X가 될 수 있고 근데 애매하잖아요. 답이 없죠. 뭐 일단 X. 근데 상관없어요. 민법 750조. 얘는 직접 가해했잖아요. 과실. 책임이 있으니까. 범죄 책임이 있다고요.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문제는 2단계에서 봤을 때 책임은 있는데 얘는 피보험자가 아니죠. 피보험자가 아닌데 보호할 필요 없죠. 보호할 수가 없죠. 보상 책임이 없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자기에 대한 책임은 따질 필요가 없고 뭐 피보험자가 아니니까 자손무상 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D에 대해서는 역시 자회법 3조 책임이 운행자니까 있고 민법 750조 책임도 있고 2단계 넘어가는데 역시 피보험자가 아니죠. 됐죠? 자, 을보험사에서 보면 직접 운전한 김영 피보험자가 상대 차량에 동승한 B에 대해서 운행자죠. 자회법 3조 책임이 있고 민법 750조 책임도 있고 직접 운전한 과실이 있잖아요. 2단계로 가면 여기서는 문제는 대인 원만 가입돼 있죠. 대인 원만. 그리고 상대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똑같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따질 필요 없고. 자, 이런 거라고요. 자, 이 지금 풀이하는 그 방식이 어떤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다 가르쳐 드릴 거니까 예? 지금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첫 시간에 이런 거를 아는 게 비정상이죠. 제가 이걸 왜 해드릴 것 같아요, 지금? 왜 이 결론을 첫 시간에 갑자기 보여드릴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을 사례 문제 풀이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메커니즘만 이해하면은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림 필요 없어요. 저는 끝날 때까지 그림 안 그려요. 이 표 하나로 끝나요. 어느 문제도 이 안에서 다 해결돼요. 간단한 거예요. 이 위 아래만 자 범죄상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 행위자와 가해자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됐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지위를 정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험 계약 관계에 있어서 피보험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하고 그래서 여기는 1단계에서 먼저 이 둘 간의 관계를 검토해야 되겠죠. 여기서 책임이 성립이 돼야 되죠. 그 다음 2단계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자, 2단계는 보험 계약상 보상 책임이에요. 둘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그래서 피보험자에 해당이 돼야 돼요. 여기 피보험자 라인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안 됐어요. 얘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면책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야 되고 특약 위반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피보험자면 자기 상해보험에서 담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역시 검토해야 되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라고요. 1단계, 2단계. 이 둘 간의 관계 1단계, 보험자의 관계 2단계. 그렇죠? 됐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하면 쟁점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대로 서론, 본론, 결론, 서론,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을보험사의 보상 책임, 그리고 지급보험금 산정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게 이제 범죄상 책임, 보험자 보상 책임,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까지 나오니까 이제 세 번째가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산정이죠. 지급보험금 산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여기서 지금 담보되는 건 어디입니까? 여기하고. 그렇죠? B는 어디서 담보돼요? 여기. C도 여기. D는 여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여기서 지급보험금을 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압보험사의 보상책임, 책임 법리, 그 다음에 보상책임, 보험자의 보상책임 논하고 그 전에 이제 쟁점사항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을보험사도 쟁점사항 법률상 책임, 그 다음에 담보별 보상책임. 그러면 결론이 나와요. 지급보험금에서 B는 D에서 대인배상 1에서 얼마가 보상된다. C도 D의 을보험사에서 대인배상 1에서 얼마가 보상된다. 그리고 D는 갑보험사에서 대인배상 1, 2에서 어떻게 보상이 된다. 지급보험금이 나오죠. 그렇죠. 그겁니다. 지급보험금이 우리는 사망, 부상, 후유장애. 사망보험금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부상은 적극손해. 순서대로, 약관에 있는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거예요. 위자료, 상실수익액이죠. 휴업손해, 간병비, 상실수익액. 후유장애는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우리 배상책임 민사배상에서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죠. 여기서 보시면 사망에 있어서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소극적 손해. 부상에서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다 있죠. 손해 3분설에 따라서 내용이 다 있어서 우리는 자동차 보험 어디까지나 이 지급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지급 기준으로. 우리 실무에서는 판례 확정 판결 금액도 적용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어디까지나 지급 기준으로만 산정을 하는 거죠. 자, 첫 시간에 제가 해드린 거는 자동차 보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그동안 기출된 사례 문제를 전부 수록을 했어요.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 피해자가 상당히 많아요. 쟁점사항이 많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책임론으로 끝났거든요. 예전에 자동차 보험이 사례 문제가 40점짜리였다고요. 피해자가 뭐 심지어 4, 5명도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 정말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그러한 경우도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그림을 그리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할지 예? 그림으로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 표에서 이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빠져나갈 일이 없어요. 약관만 잘 숙지하면 빠져나갈 일이 없다고. 그래서 이 기존의 이제 기출 문제들 있죠? 기출 문제들이 자동차 보험은 이 기출 문제 유형들을 보면 사례 문제 유형이 한 10가지 나와요. 10가지. 10가지 나오는데 2015년도와 2018년도 작년이 이제 자동차 사고는 TA 사고, 트래픽 액시던트, 교통사고하고 그렇죠. 자동차가 이 도로에서 이동하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자동차라는 것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그렇죠? 그리고 특수자동차, 이륜차를 말하는 거고 건설기계가 있다고요.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구종 건설기계가 있는데 물론 건설기계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중에서 구종 건설기계는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지. 그렇죠? 작업 중. 이건 TA가 아니에요. 트래픽 액시던트가 아니죠. 교통사고가 아니라
건설 작업 중 사고도 자동차 사고라고요.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 그 건설 현장에서 중기계 사고 문제가 2015년도와 작년에 나왔다고요.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2011년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그래서 하나의 유형이 추가돼서 11가지예요. 11가지. 11가지인데 그 유형들을 조합을 해서 만든다고요. 조합을 해서. 하나의 유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2가지 유형을 예를 들어서 양도와 또 뭐 취급업자 이런 걸 같이 이제 혼합을 해서 문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 10가지 유형만 알면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문제풀이반 때 다 하는 거라고. 거기에 지급보험금까지.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여러분들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사례문제풀이 노트 있죠. 거기에다가 이 피해자들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들의 손해 내역을 같이 또 지문을 넣어서 최종 지급보험금 산정 문제까지 그렇게 문제들을 만들어서 그 문제 가지고 문제풀이반 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져요. 기존의 40점짜리가 이제 60점짜리가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 안에서 나온다고. 이 유형 안에서 나오지 새로운 유형은 그 건설기계 그 사고 외에는 그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압축되게 학습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례 문제가 중요하니까 사례 문제를 첫 시간에 이렇게 어떻게 풀이하는지 그 요령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해 안 돼도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고 첫 시간 이 정도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